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괴한에게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여야는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혐오 정치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배현진 의원의 피습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강남구 시내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꽤 많이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과거 당직에 있을 때 배현진 의원과 함께 일한 경험도 있고 해서 크게 다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섰고요. 무엇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있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도 서울 도심에서 오후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한 충격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의료진들이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의 봉합을 했다고 하니까 빠른 쾌유가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이와 같은 정치 테러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끔찍한 정치 테러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수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이러한 정치 테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본령은 이런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주치의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되면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20차례 가격을 당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 큰 목숨,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참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런 정치 테러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가격한 피의자는 10대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10대로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아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10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촉법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만 보게 되면 15세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촉법 소년은 아니게 되고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형의 정도가 경하게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호 처분으로 간다거나 그런 소년범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여야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병원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SNS를 통해서 쾌유를 바란다. 하지만 또 정치적인 이 테러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는데 어떤 부분이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대라고 하는 점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우선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지 아니면 동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쭉 따라가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러니까 계획범인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부분이 수사가 잘 돼야 되는지. 일단 사실관계는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이 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러한 제대로 된 해명과
그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치인을 향해서 10대 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소에 어떠한 책과 어떠한 영상을 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러한 다각적인 면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인을 향한 테러, 또 혐오 정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왜 이런 혐오 정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글쎄 그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혐오에 반드시 근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이제 너무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팬덤화가 지나친 면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영상들이 지금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유튜버들이 정치인들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공개가 되고 또 동선이 파악되고 노출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단에 서 있는 지지자들이 그것을 상대를 악마화하고 또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데서 이러한 이제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에서 이런 정치 혐오를 좀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기회, 문화가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배현진 의원의 피의자는 아직 10대고 아직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꼭 정치의 혐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전에도 이재명 대표나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 때도 이런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표에 대한 그런 피습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네.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가격행위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 같은 경우를 돌이켜보면 최근에 들어서 정치인에 대한 그런 혐오, 그다음에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치인에 대한 혐오의 시대, 증오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이 그 동기를 밝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 여야 정당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양쪽 진영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정치를 다시 새롭게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이제 경호 강화 방침이 내려졌는데 오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또 한 번 더 이 안전 확보를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정치인 피습 사태가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고 해서 물론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경호는 강화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지역구만 보더라도 25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뭐 현역으로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예비 후보들까지 합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상당한데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다 경호 인력을 붙여야 할 것이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인력 차원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형편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테러가 일어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 정치 문화를 좀 쇄신하고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중에 이러한 범죄자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죄자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호 인력을 동원할 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치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기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의 시대를 조속히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내어놓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이번 피습 사건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은 모방 범죄나 혹은 이런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번 일 자체가 어떤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뭐 근거가 없는 음모라던가 또 비난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배현진 의원이 쾌유를 해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로 좀 다 같이 응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모를 영향? 양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정치를 통해서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다음 총선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온당치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피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김 여사 리스크 해법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구설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하기를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같은 입장,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실제로 국민 염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또 아쉬움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모종의 조치 대통령이 직접 어떤 설명을 하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일단은 공을 넘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전과 동일하다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중도의 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숱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이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종의 갈등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갈등을 봉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열망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멈추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과로 마친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많이 배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셨다면 과연 이렇게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런 뇌물을 수수했을 때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또 기소하지 않았을지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사과는 분명히 하되 수사 역시 수사 과정을 거침으로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 공작이 맞죠. 불법 촬영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는 그 사건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뇌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그것을 수수했을 때 뇌물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안은 명품백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관해서도 그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권익위에 뭐 고발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에 관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뭔가 대통령실을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보고 좀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거치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없었지만 김건희 여사가 언론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이제 회계사이기 때문에 네. 뭐 공정과 정의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쭉 들여다보아온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연루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것 역시도 이상하게 이 내용들이 민주당에만 건너가게 되면 뭔가 논점이 흐려지고 정쟁화가 되게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 이미 밝혀질 것이 다 밝혀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 밝혀졌는데 정쟁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의 결혼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2차 범죄 혐의가 발생했던 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었을 때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중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명품백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 관련성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것이 지금 명품백이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다, 국고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고로 들어가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지 국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 관련성 자체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몰카 촬영을 통해서 명품백을 전달하는 게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몰카 촬영을 당하면서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되면 전혀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뇌물이 성립되려면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공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달 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대담 형식이 될 것이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수위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지금 아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뭐 김치찌개를 끓여서 기자들과 함께 나누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었기 때문에 네.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 공영방송과 대담 형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으로 지금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정치 공작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와야 좀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대담 방식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자회견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대담은 사전에 조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그런 자리죠. 대통령의 직위에 있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하나의 명패,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명패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buck stop here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문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구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러한 문구를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시라면 당연히 스스로 그런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싶고 저는 덧붙여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여야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러 가지 정치개혁 안을 내놨죠. 그게 5가지나 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등인데 이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또 반박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바닥 수준인 것은 뭐 이미 한동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경제나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고 뒤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통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작,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과도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계속해서 하는 것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관련 법안 과거 예전에 낸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다라는 반응이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제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제안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충분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재조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5가지 제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싶고 불체포 특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정한 제도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을 줄이겠다는 것은 왜 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해명도 설명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선명하게 내세우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포퓰리스트가 아닌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대 정신이 지금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뭐 군사정권 시절에 그 엄혹했던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이것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대표도 공약사항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사실은 늘어나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50명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정치의 앞날을 밝게 만들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거론됐던 여러 가지 논의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반박 듣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쟁화로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는가 싶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선거제 논의를 하는 이 부분이 마지막 이슈가 될 텐데요. 아직 못 정한 거죠? 지금 사실 그 선거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것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것이니까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최근에 여야가 일정 부분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 바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그 민주당에서 한번 제안을 했던 그러한 방식인데 처음에 병립형만 주장했던 여당에서 이 안까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안은 이 두 가지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결정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아직까지 확립된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설 전에는 선거제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설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럴 때만 꼭 양당 합의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연동형 도입하기 이전에도 병립형을 주장했었고요. 지금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21대 총선 전에도 그 해 바뀌기 전에 연말에 겨우 이 선거제도를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선거 일자도 그 당시에는 4월 15일이었지만 올해는 4월 10일인데 아직까지도 선거제도도 결정이 안 됐고요. 선거구 획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그 선거가 있기 1년 전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23년 4월 10일까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룰도 안 정해지고 어디가 선거구가 결정되는지 이것도 안 정해졌어요. 이거는 본인의 임무를 지금 방만하게 그냥 방기해버린 것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각성하시고 빨리 이거 선거제도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얻을까 이 생각만 하시지 말고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빨리 결정을 해야 국민들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입 후보 하는 분들도 아니 지금 내가 우리 동네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야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수당이니까 좀 선택을 빨리 해달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이미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준연동형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고 있고 준연동형으로 하게 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사실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병립형과 관련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겁니다. 위성정당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위성정당은요. 국민의힘은 원래 준연동형 할 때부터 위성정당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그 양당제 폐해 없애겠다고 하면서 준연동형으로 해가지고 다당제로 이끌어 가자고 해놓고 그때도 위성정당 안 만드시기로 했다가 위성정당 만드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위성정당을 안 만들게 되면은 20, 30여 석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민주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진즉부터 보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당 내의 그 의석수 확보에 지금 가장 혈안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점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대의를 취하시려면은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사항을 지키시던지 아니면 의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공천권에 대해서 100% 발휘하시려면은 그대로 병립형으로 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팽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어떻게 정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 공관위에서 5대 혐오범죄 컷오프 심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5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이상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어요. 이 부분 얘기 듣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네. 민주당의 컷오프 기준에까지 너무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컷오프 기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20년 전 일이고요. 그것도 한 차례입니다. 지금 컷오프 기준을 20년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컷오프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게 민주당의 기준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많이 다른 당에 신경 써준다고 하네요.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사실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전과가 4개가 있으시고 지금 1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하루 일주일에 3차례씩 이제 재판에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수사를 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이제 적격 부적격 판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지금 그 룰에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주운전에 관해서도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그 이후에 한 차례 혹은 10년 전에 2차례, 20년까지 봐서 3차례 이제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또 15년까지로 이제 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년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중대 5대 범죄 가운데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보면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당직을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에도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지금은 이것은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직자,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부정부패 혐의는 쏙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형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짧은 답변 듣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대 혐오 범죄는 혐오 범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패 혐의에 대한 그런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공관위 과정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컷오프의 기준일 뿐이지 이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공천이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